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아크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외진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게 돼서 무척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람과 인공지능의 공생, 그러니까 심바이오시스라는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AI 스타트업이 꿈꾸는 미래 사회라고 달아놨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지난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 정부 부처나 이제 출연연구소에 계신 분들과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의 방향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무척 행운스럽게도 이것과 관련된 리서치나 생각을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생각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1년 한 점으로서의 내년의 어떤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의 방향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닌 향후 5년, 향후 10년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공지능의 그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차세대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논의, 그리고 차세대 인공지능으로서의 디지털 휴먼의 위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현재 디지털 휴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면 아크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세대 인공지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이 어떤 형태를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있고, 논의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생각의 수렴이라는 것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도 차세대 인공지능에 대하여 몇 가지 이제 리포트들을 내셨고요. 이제 사람 수준의 지능이다. 근데 사람 수준의 지능이라는 것을 좀 더 어떻게 명확하고 포멀하게 이제 정의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난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Three Waves of AI는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미국 달파에서 말아보고 있는 그 AI의 어떤 퍼스펙티브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모두 이제 2세대에 머물러 있고, 이제 3세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그 세 번째죠. 그래서 다파에서는 3세대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설명 가능성이라는 것의 완전한 구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상황 적응 능력이라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은 인공지능 현재 이제 기계학습 분야로 이제 한정지어서 보자면 크게 이제 네 가지 기술 요소인 그 실세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이제 perceiving, 그리고 인식을 통해서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 abstracting, 그리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해 나갈 것이냐, learning, 그리고 이 결과를 이용해서 미관찰된 사실들을 대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리즈닝. 이 네 가지 모두의 어떤 고른 방향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이 다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엔비드라는 스페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커뮤니티인데, 오픈마인드에서도 차세대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상황에 적응하는 인공지능부터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까지 이제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는 어도비에서 이제 발췌한, 어도비 블로그에서 발췌한 것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의 큰 특성 중에 하나로 이제 컨텍스추얼, 그러니까 상황에 잘 적응하는 인공지능을 들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인텔러저블에서는 이제 설명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댑티브, 동일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상황 적응 능력이 잘 구현된 도구라고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게 이제 센세이라고 하는 이제 어도비의 도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광고를 하고 싶으신 분이 스케치로 컨셉을 그리면 그것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그 디자인들을 모아가지고 프로덕션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저런 어떤 적응 능력이 있는 인공지능의 사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모아봤을 때 차세대 인공지능의 이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판단한 근거를 설명해야 하고,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만이 아닌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모아보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소프트웨어로서의 지위를 말하는 것일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단초를 또 다파 홈페이지 내 이제 저런 문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트너십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로 그 차세대 인공지능의 어떤 지위를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서의 핵심은 서로 인간과 인공지능 간에 이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trustworthy라는 어떤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동심원은 딜로이트가 이제 나사랑 같이 나사가 이제 2007년부터 인공지능 인턴을 고용을 해서 뭐 간단한 회계 업무 같은 것들을 실시를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딜로이트랑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딜로이트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라고 트러스트워티 프레임워크이라고 이제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서는 핵심적으로는 6개가 있는데 보면은 인공지능의 판단은 어떤 종교, 지역, 인종 이런 것들의 어떤 편향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공정성 이슈라든지 판단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 즉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이슈, 그리고 어떤 판단이 어떠한 행위에 미치는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 그리고 뭐 이제 뭐 개인정보 보호나 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파에서 말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그 발전 방향이라는 것이 점점 사람과의 공생도, 이제 공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사용한 단어가 이제 심바이오시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휴먼 AI 심바이오시스라는 거를 제 발표 전체 제목으로 이제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좀 모아 보면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수준이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보다는 좀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상황 적응 능력이라든지 설명 가능성 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 기술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관련된 기술들을 쭉 저희들이 이제 연구해야 되는 것들을 모아 보면 그 장표에 있는 파란색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식 추론, 뭐 저희들이 보통 이제 머신 커먼 센스 리즈닝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공정성,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이제 감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ELSI라고 하면은 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 해서 법적, 윤리적,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공지능의 판단 능력에 대한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 가능성, 그리고 좀 더 풍부한 대화를 통한 소통 기능의 향상, 그리고 제한된 데이터들만 갖고 학습을 하고 그것과 유사한 데이터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세계에서는 학습이 안 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마주치게 되니까 그때 이제 발현이 돼야 되는 어떤 실세계의 커뮤니케이션, 이게 이제 상황 적응 능력이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멀티모달, 그리고 어떤 특수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은 데이터밖에 이제 학습에 활용될 수가 없는데 이런 데이터리스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차세대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한 이제 기술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오픈된 그 환경에서 운영이 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학습시키고 상황 적응이 가능하며 사람에 대한 가치가 구현되어 있는 인공지능을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이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이라는 것의 발전 방향에서의 디지털 휴먼의 위치를 좀 알아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세부 요소 기술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조망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기술적 관점이고요. 하나는 해당 기술로 구현이 된 인공지능이 사회 속에서 이제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 위한 어떤 그런 영향력의 관점에서 두 가지 기술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술과 사회라는 차원상의 저런 기술들을 이제 점으로 찍어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어떤 네 가지 기술, perceiving, abstracting, learning,
리즈닝이란 관점으로 해당 기술들은 또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인공지능의 그 바람직한 발전 방향은 원점에서 그 우측 상단 끝으로 향하는 방향이어야 될 겁니다. 즉 POD 그 출발점은 원점이어야 되고 도달점은 아마 저 대각선 끝방향으로 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디지털 휴먼이라는 것이 저 끝방향에 있는 대표적인 실증 사례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저 끝방향이라는 거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있고, 그리고 그 기술적 완성도를 해석해 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 요소들이죠. 그리고 신뢰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극대화된 형태로 이제 획득이 된 것이니까 파트너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은 디지털 휴먼이 어떤 정도여야지 이상적인 품질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척도로 제가 그것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즉 조직이 그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특성으로 이제 고용 가능성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한참 커뮤니티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가능성은 사실은 뭐 노동 시장에서 많은 인문학적 연구들에서는 오랫동안 토의가 되어 온 주제고요. 그리고 쉽게 이제 세 가지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용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고, 세 번째는 고용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잘 채용될 수 있어야 하고, 채용이 된 후에 협업을 통해서 직무 성장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더 나은 조건의 채용을 위한 경쟁력으로 흡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용 가능성이라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세부 기술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기술적 구조를 그려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아마 될 겁니다. 이게 완벽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직무 역량, 그리고 직무 협업, 그리고 직무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직무 역량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지속 학습, 그리고 본인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는 그걸 이제 컴피턴시 어웨어니스라고 보통 인공지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 진단 개선, 그리고 다중감각 인지, 그리고 이를 통한 뭐 소통이나 추론, 공감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협업을 위해서는 뭐 탐색이나 그리고 서류를 준비한다든지 인터뷰를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이제 풍부한 대화 지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무 수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롱 러닝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공지능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을 건데요. 지금 인공지능의 대표적 인터페이스가 챗봇, 콜봇이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자연스러운 형태의 이제 대화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이제 퀘스천 앤 앤서가 굉장히 이제 잘 발달된 그런 형태가 돼서 이제 토론이 가능한 이런 형태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학습이라는 거는 지금이야 강제로 사람이 시키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자가 성장할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즉 초기적인 모습은 소통이 가능한 발전된 RPA 정도였다면 마지막으로서는 이제 공감하는 파트너라는 형태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가능한 인공지능이 이제 전략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일단은 고용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사용한 거는 디지털 휴먼의 업무 역량에 대한 품질로서 이제 활용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국가인공지능 전략이 발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 개발 전략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기술적인 그 논의의 범주에서만 있었다면 사회적 논의의 범주로 인공지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이제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이라는 거를 굉장히 클리어하고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실증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고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구현한다라는 철학에도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즉 저 정도의 품질을 갖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면 사람의 생산성을 지원해주는 도구로서 사람과의 공생이 이제 가능해지고, 그거는 좀 더 본질적인 업무에 이제 사람이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크 라이프 하모니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디지털 휴먼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각국에서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걸 좀 살펴보면, 일단 차세대 인공지능의 논의는 뭐 국가 인공지능 전략으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주요국 인공지능 정책 동향이라는 것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유럽, 뭐 일본, 중국에서는 어떤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논의 포인트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특성이 이제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즉 재택근무의 그 가능성이 좀 커지고,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비대면 실존감을 줄 수 있는 협업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필요도 이제 느껴지게 되고요. 따라서 차세대 인공지능의 방향이라는 거는 뭐 국가 전략과 주요국의 방향,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합쳐져야만 되는 것이고, 이제 다가올 미래에 저희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의 선제적, 전략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논의 포인트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통해서 이제 세계적 AI 그 기술적 강국을 실현하겠다라는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다양한 부처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뭐 구글에서는 뭐 구글 하이어 뭐 이게 이제 2017년에 발표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에서는 뭐 조지 워싱턴이라는 뭐 인공지능 인턴을 채용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 국내에서는 뭐 SK도 그랬습니다만, 인공지능이 사람을 뭐 필터링을 하고 인터뷰에 같이 참관하고 이러면서 면접관들의 어떤 판단을 지원해주는 뭐 이런 그 스터디 케이스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이나 그 미국,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학 시험을 보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연구가 되어 왔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동경대를 목표로 한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이제 얼마 전에 종료가 됐는데 결국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그 과정을 정리해서 그 총괄이신 노리코 교수께서 책을 내셨고요. 저 책을 보면은 사람은 매번 틀리는데 인공지능은 꼭 맞추는 문제가 있다. 이를 통해서 통시대적 교육 그리고 인력 문제의 진단이라는 굉장히 그 좋은 고찰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약 15분간 자유 토론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이미 출연을 해 있습니다. 그 IBM에서 만든 미스 디베이터라는 것이고, 작년 재작년에서 지금 1승 1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러피안 그 토론 챔피언과 그 토론을 벌였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상복지 뭐 이런 것으로 토론을 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이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 가능한 디지털 휴먼이라는 거는 사람의 어떤 고용 경험, 그걸 이제 Employment Experience (EX라고) 하는데, 이 각 여정에서의 주요 이슈들을 실증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통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이 인터뷰고요. 인터뷰를 통과하게 되고 나면은 이제 인스트럭트 페이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직무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걸 지나게 되면 직무에 대해서 이제 성장을 위한 교육 그리고 평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단계로 이제 디지털 휴먼의 어떤 단계적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제 구현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어떤 그 고품질 디지털 휴먼이면은 서비스 정의의 축은 이제 EX라는 것이 이제 참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고용 가능성, 즉 채용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직장에서의 협업을 통한 자가 성장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EX라는 페이지에 있는 각 서비스들을 정의를 하고 그걸 구현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이루어내는 가치는 어쨌든 워크 라이프 하모니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국내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런칭이 시작된 데이터 기반 보험에서의 어떤 사례인데 저 데이터 기반 보험의 상품 개발 사례거든요. 그럼 저런 상품이 개발되고 나면은 저것들을 이제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개인들에게 붙어가지고 개인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예를 들면 뭐 퍼마일 보험처럼 자동차 마일리지에 따라서 가격이 연동되어 있는 보험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사람에게 어떤 권고를 해주고 그런 운영 단계에서는 이제 디지털 휴먼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이제 그 건강보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헬스케어를 24시간 밀착형으로 이제 조언을 해주는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도 뭔가 출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고 출근해서 오늘 뭐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점심시간에 어떤 운동을 하시고 어떤 식단을 하시고 자기 전에 이제 뭐 스트레스를 뭐 릴렉싱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휴먼들이 있으면 좀 더 풍성하게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멀티모달 공감이라고 하면 이제 표정, 뭐 음성 톤, 음성의 대화 내용, 뭐 이걸 멀티모달로 보고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내는 뭐 이런 인공지능 개발 그 과정을 그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면 저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다양한 상황들 자체를 이제 훈련 데이터로 계속 모으죠. 뭐야 갑자기? 네, 지금 음성까지 이제 추출이 된 것이고 그러면은 각각의 모달에 대한 감성 분석도 이루어지지만 멀티모달에 대한 감성도 판단도 이루어지고요. 저 판단이 지금 현재 학습 중이라면은 만약에 저기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재학습이라는 것을 이 프레임 내에서 바로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페르소나를 갖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감성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알파고가 저희가 이제 판세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어나가는 게임을 서로 이제 알파고들끼리 두 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10만 판을 하게 되는데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어떤 감성 반응을 일으키지 마라라는 거를 규칙으로 주는 이제 강화 학습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7번 정도 대화를 하는데 어떤 그 상대방을 놀라게 하고 화를 나게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유 대화를 시키면 어떤 그런 종류의 성격을 갖는 자연스러운 대화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구축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이 무슨 날이야? 그랬더니 너 생일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놀라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고용 가능한 인공지능은 뭐 산업적으로는 이제 통합 플랫폼이라는 차세대 인공지능의 이제 통합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어디까지 차세대 인공지능을 개발했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특화 활용을 통한 면이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개개인의 생산성을 좀 더 이제 확대를 시키는 그런 특화 활용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전 세계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교과서에서는 스튜어트 러셀 교수께서 말씀하신 문제인데요. 오프 스위치 프로블럼이라고. 인공지능의 문제는 반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일을 수행할 때라는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가져다 줘야 했는데 커피를 가져다 드려야 되니까 전원 버튼이 꺼지면 안 돼 하면서 전원 버튼을 강제로 방어를 하고, 커피숍에서 사람들이 길게 서 있으면
전기 충격기로 지져가지고 커피를 가져간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게는 합당한 일이거든요. 근데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튼을 못 끄게 된다. 이걸 오프 스위치 프로블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튜어트 러셀 교수께서 제안하신 게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으로 학습을 시키자. 하나는 선한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주고, 근데 두 번째 선한 가치를 모른다라는 걸 인정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 행동을 선한 가치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미래 차세대 인공지능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공론의 장을 처음에 이제 이니시에이팅 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크릴은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네. 너무 계산만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박예진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연하는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질문이 좀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인간 중심의 가치를 추구하는 AI의 기술 개발, 다양성의 리더십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공감 능력이 반영된 알고리즘 구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기업의 의사결정, 정부 정책의 담당자, 의사결정자나 담당자가 가져야 할 가치, 그분들께는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이라는 거를 가만히 보면 사람이 조금 더 집중하고 본질적으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 판단을 도와주고 그 부분을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직무들을 본질적인 부분과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그 단순히 이제 반복이 자주 일어나서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더 미세하게 업무들을 좀 분장하고 사람이 좀 더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시적인 판단, 뭐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현재의 직무 체계나 현재의 산업 구조를 인공지능이 맡아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로 이제는 좀 전략적으로 좀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뭐 정책적인 또는 전략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 좀 이제 요구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정말 숫자로 보이는 것 외에도 정량적, 정성적 평가할 때는 사람이 또 개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질문 허정님께서 주셨고요. 손민정님께서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 역시 이제 AI 발달하면서 고용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일자리 없어지면 어떡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 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경험이 좀 부족한 초년생들에게는 불리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그러면 앞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역시도 좀 바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고용 가능성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인공지능의 완성도라는 거를 바라보는 하나의 척도로서 이거를 이제 활용하자라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사회에서 사람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이슈 말고도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뭐 규제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인공지능이 회사에 큰 손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걸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정치적인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용 가능한 인공지능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사람이 배제되는 일은 저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고용 가능한 인공지능이 저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그 많은 생산이 산업계에 반영이 되면 결국은 더 많은 고용 시장의 증가,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사람은 좀 더 나의 어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적인 기반이
고용 가능성을 지닌 인공지능의 개발 이런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일자리 자체에 대한 그 걱정 크게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네네네. 변화되는 일자리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강연도 해주시고 질문도 받아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신 박예진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